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예. 뉴스 보니까 뭐 집값이 뭐 엄청 오르고 뭐 규제 뭐 빡세게 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네. 뭐 이게 좀 빌딩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되는 거예요? 빌딩 시장에는 오히려 훈풍이 불죠.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잖아요. 네. 정부 6월달 정책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주요 지역들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주요 지역들이 이제 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송동구, 용산구, 마포 이런 쪽들만 좀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외의 지역이 오를 때쯤에 지금 강력한 규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집을 구매하는 이 비율을 좀 따져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는 이 거래량과 기존의 유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율하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갈아타기 하는 이 거래량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요새 트렌드가 네. 뭐 1, 2년 전부터도 그랬지만 똘똘한 한 채, 신축 이게 되게 트렌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에 더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억제책을 정말 강하게 낸 건데 네. 서울권 전체 자체가 이제 투기과열 지구로 묶였죠. 어떤 투기과열 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쪽에 집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네. 뭐 취득세가 뭐 중과가 된다거나 대출이 안 된다거나. 그럼 실거주만 좀 하라 약간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전체가 그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나라에 이제 집을 사고 나서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전에는 허락을 안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 쓰고 이건 어떻게 돈을 모았고 이 집을 샀는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허가가 나와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강남 3구랑 좀 집약적으로 몰리는 지역들만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외곽 지역들까지 다 묶어버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다 허락을 맡으라고까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네. 전세 보증금도 결국에는 가계부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 가계부채를 예측한다고 하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정말 많죠. 근데 부동산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류가 계속 보여지고 네. 지금 오늘자 보니까 환율이 1441원이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전에 1300원대였어요. 맞아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다 보니까 네. 정부도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수요 억제책을 좀 낸 거죠. 물론 이제 공급책도 내는데 공급은 지금 당장 지어서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몇 년 걸리겠죠. 2030년도가 될 수 있고 네. 그 이후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실제 수요자만 사라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속뜻으로 들어가 보면 자산에 대한 버블이 네.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이나 좀 이런 데 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취지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는데 다시 이제 본점에 돌아와서 항상 주거용 부동산이 선행으로 오르고 후행으로는 빌딩 시장이 항상 올라왔거든요. 항상 이 사이클대로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실물 경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이 빌딩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자산을 파킹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도에 파리 뭐 부동산 규제 이렇게 나왔을 때도 강력하게 묶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풍선 효과가 빌딩 시장 내에도 유입이 돼서 거래량 그때 역대 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2020년도에 뭐 정부세 폭탄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인 2025년인데 그때랑 한번 좀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좀 최저금리였죠. 네. 그 코비드라는 유례적인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잖아요. 정부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렸죠. 네.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주거용 부동산의 이 족세 정책을 내다 보니까 이거가 돈이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빌딩 시장으로 온 건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때는 고금리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 건물 매입했을 때 대출 제한서나 이런 걸 은행 쪽에서 받아보면 네. 6%, 7%였어요. 금리가. 너무 그냥 100억을 빌리면 7억을 갚아야 돼요, 1년에. 10억을 빌리면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빡세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고금리가 피크였는데 네.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격차의 금리를 좀 줄이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3%대예요.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냐 내려갈 확률이 높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내려갈 확률에 베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인하는 거의 초입 단계에 위치해 있고 네. 앞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족세를 정부에서 좀 채웠으니까 네. 자산 가격의 어떤 버블이 빌딩 시장에도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그때만큼의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려서 폭등은 아니겠지만 일단 고금리 피크를 일단 넘겼고 금리 인하가 되는 이 시점에는 그래도 빌딩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투자하기에는 적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제가 작년에 매입했으면 훨씬 좋았죠. 작년에 훨씬 더 좋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류나 과거의 백데이터를 한번 비교해서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면 훨씬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자산 가격에 거품은 필수예요. 네. 어떻게 거품이 없겠어요. 그쵸. 수요랑 공급이랑 정확히 1대1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산은 항상 거품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나 코비드 때 자산 가격이나 빌딩 시장에도 거품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고금리 피클 때 원가 이하로 던지는 것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거는 이미 주변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투자자 분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패된 케이스도 워낙 많이 보고 정보도 많이 좋아져서 빌딩 시장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빌딩 살 때 대출 관련해가지고 뭐 변경사항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빌딩 시장은 뭐 대출 받는 거 영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네. 나라에서도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거래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보유세 네. 이거랑 이 빌딩 시장하고 비교해봤을 때 빌딩 시장에서 걷어지는 세수 효과가 훨씬 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네. 뭐 사모펀드라든지 운용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기관이라든지 네. 해외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이 와서 건물에 매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수까지 막아버리면 또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이나 이런 게 다 묶여 있는데 반대로 이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나오죠. 네.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죠. 네. 거기 이제 법인 설립하게 되면 절세 효과로 돼요, 심지어. 증여계획 더 잘 재울 수가 있어요. 네. 금리 인하되면서 레버리지 효율도 좋아졌죠. 네. 거기 인컴도 들어오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 이 빌딩 시장은 이번 이 주택 규제로 인해서 이 꼬마 빌딩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무주택자는 일단 그래도 아파트를 사는 게 나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집 마련이 해결되신 분들은 빨리 좀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려야겠네요. 물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갈아타도 충분히 좋겠죠. 좋겠는데 투자적으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어차피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어차피 초입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라면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애당초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고객분들도 네. 작년에 이미 매입을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개수를 좀 늘리는 게 맞는 시기이긴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빌딩 시장은 오히려 반대예요. 고금리 때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고, 아파트 시장하고 빌딩 시장은 똑같은 게 이 건물 시장도 신규로 유입되는 이 영앤리츠가 건물을 사는 이 거래량하고 네. 기존의 건물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매각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늘리는 이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네. 후자가 월등히 높아요. 결국에는 건물 샀던 사람이 또 사는 거고 네. 팔았던 사람이 또 파는 거야. 왜냐면 돈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자본의 잉여금은 결국 토지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 자체가 대출은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지금 현재로 사는 거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 좀 다르게 가는 게 고금리 때는 네. 내가 건물을 팔잖아요. 내가 또 건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팔고 내가 사야 될 건물도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 때는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저금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내 건물도 계속 오르고 있고 내가 사야 될 것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럼 이때는 갈아타기 전략보다는 오히려 개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한 채 한 채씩 정리하면서 에코티를 더해서 더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도록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하고 플랜을 좀 다르게 짜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 초입기이기 때문에 저는 빌딩 시장에서 빌딩을 반드시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자본이 수익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 즉슨은 이제 빌딩 시장 자체가 좀 훈풍이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계속 되면 될수록 네. 주거용 부동산은 가계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율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얻어지는 인컴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빌딩 시장에서는 이제 자산에 어떠한 버블이 붙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 빌딩 시장 관련된 좀 리뷰도 좀 받아보고 좀 성공된 케이스나 요새 어떤 건물이 좀 팔리는 건지, 요새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의 대출 이자를 좀 내는 건지 좀 시장 시리도 좀 읽혀보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 회사에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문의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